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김보건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여성, 젊은 연령, 또 청년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원래 남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분열은 필패이고 단결은 필승이라는 각오로 윤석열 대통령 어제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옷만 검은색 양복으로 갈아입고 곧바로 서울 국립현충원으로 갔습니다.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건데요. 추도식은 198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만났는데 그 뒷이야기가 전해졌죠. 그렇지, 이제 어떻게 참석을 하게 됐는지, 어떤 대화가 이제 오가는지 그 부분에 좀 이렇게 주목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을 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요, 이 순방 출발 전부터 일찌감치 이번 추도식에 참석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한 번도 안 간 것이 말이 되냐면서 꽤 오래전부터 이 추도식 참석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이런 기조하에 준비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도식에서 윤 대통령은 11년 만에 참석으로 의미를 더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6개월 만에 만나 이 정치권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10시 54분쯤 추도식에 도착을 했고요. 윤 대통령은 4분 뒤에 도착을 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다가가 가장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나눈 뒤에 나란히 자리에 앉아서 행사를 함께 했습니다. 어제 추도사에서 윤 대통령은 이 많은 순방길에서 경제 협력을 논의했을 때 세계 여러 정상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가족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전 세계 92개국 국가의 정상을 만나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어내신 이 압축 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영예이신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유가족분들께 자녀로서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순방을 마치자마자 추도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뚜렷한 정치적 메시지는 내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일생을 바쳐 이루고자 한 잘 사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긍정평가를 하고 힘을 실어준 것으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도 직접 듣고 오시죠.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이 추도식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 그러니까 우리를 유독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를 두고서 보수 진영의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 우리 정부라는 표현을 다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은 박 전 대통령은 실제로 전날 밤까지 직접 추도식 인사말 원고를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 둘이서 대화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더라고요. 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추도식이 다 끝난 뒤에 다른 유가족이나 수행 인원 없이 단 둘이서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안장된 묘소로 걸어 올라가서 오솔길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 안부뿐만 아니라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요. 중앙일보가 전한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요, 박 전 대통령은 이 장거리 순방을 다녀온 뒤 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순방 성과도 좋았다고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여기에 윤 대통령은 순방을 다녀보면 한국을 부러워한다. 그러면 딴 거 할 거 없다.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면 된다고 얘기한다고 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이 연출이 되면서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보수 통합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통합을 첫 일성으로 말한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가 활동을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합니다. 활동 기간은 오늘 12월 24일까지 60일간인데요. 내년 총선 승리를 목표로 공천개혁 등 쇄신 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인요한 혁신위가 어제 위원 13명 인선도 모두 마쳤는데 평가는 분분합니다. 하지만 일단 젊어지긴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들어갔습니까? 일단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이 네. 혁신위원회 합류한 유일한 현역 의원은요, 이 서울 서초 을 지역구의 재선 박성중 의원이었고요. 전직 의원 중에서는 김경진 서울 동대문 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오신환 서울 광진 을 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울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로 이른바 이제 여건에 확산되는 수도권 위기론 이걸 이제 좀 고려한 선발로 보입니다. 또 이 혁신위 인선의 특징으로 이 혁신위원이 이제 12명인데 인요한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13명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여성이 7명으로 남성보다 많다는 점이 또 특징이 되겠고 또 2000년생 대학생 등 이 MZ 세대만 6명을 대거 포진을 시켰다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인 위원장은요 어제 이 인선 기준으로 여성과 청년, 당 외부 인사를 많이 배려했다고 이제 전하면서 당이 쓴 약을 꼭 먹어야 할 것이기에 아마 일주일이 지나면 당에서도 걱정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선 기준은 여성, 또 젊은 연령, 우리가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또 청년 이렇게 했습니다. 당 외 사람을 많이 영입을 외부 인사를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남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소신껏 살아왔고 우리 쪽 당에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쓴 약을 꼭 먹어야 될 약을 조제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바른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앞서 평가가 좀 분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통합을 하겠다더니 비윤석열계 인사는 한 명도 없냐 이거였습니다. 네, 인 위원장은 어제 혁신위 명단을 발표한 이후 당에 쓴소리하는 비윤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제가 쓴소리를 많이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대부분 해외 유학을 하셨고 대부분 중요한 요직을 맡으셨던 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그거는 나한테 좀 맡겨보셔. 난 전라도에서 온돌방 아랫목에서 큰 촌놈이에요. 나는 매우 낮은 데서 시작했어요. 당에 쓴소리하는 비윤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관련해서 오늘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혁신위 인선에 대해서 비윤이 빠진 비윤의 혁신위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무너지는 뚝을 누가 막겠습니까? 전권 없는 핫바지 혁신이라고 비판받는 인요한 혁신이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했습니다. 혁신이 합류 제안을 받은 몇몇 인사들에게 딱지 맞고 결국
비이윤은 빠진 비운의 혁신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분란은 분열을 낳고 분열은 뚝이 무너진 물길을 이준석, 유승민 신당으로 쏟아져 흘러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 패널분들께도 이번 혁신위 인수안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부장님. 네. 이번 혁신위가 출범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강서구청장 보선을 18%포인트 차로 대패하면서 출범을 하게 된 건데 이걸 깨트리려면 이 결과가 이제 20대 총선 결과랑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18%포인트 차이라는 게. 그러면 이 결과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번 혁신위 인선 대선으로 돌아갔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혁신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높은 관심을 갖는 것도 저도 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이 혁신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성이다 이런 건데 감동이 없다. 또 돌려막기 그전에 다른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도 있고 돌려막기다. 그리고 또 2030 남성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지도부도 아니고 혁신위 위원들이 사실상 뭐 어떤 당의 정체성이나 향후 총선 전략 관련해서 크게 역할을 할 거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짓기보다는 저는 이번 혁신위 인선에서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한계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비윤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윤계에게 다 접촉을 했죠. 인유한 위원장이 비윤계 중에서 천하람, 김용태, 이 김재섭 다 접촉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천하람 씨는 본인이 제의를 받았다고 이야기했고. 근데 다 거절을 했죠. 이게 지금 한계입니다. 이 현실이에요. 국민의힘 현실. 예. 혁신위가 구성되면은 정말 개파를 초월해서 통합을 이야기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비주류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비주류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비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반윤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이런 현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 현실을 자각을 해야 되는 것은 윤희숙 전 의원이 또 거절을 한 거예요. 윤희숙 전 의원은 김기현 대표의 혁신 의지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총선까지 갈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와 인유한 혁신위원회는 운명을 같이 할 텐데 이것이 과연 총선까지 가서 정말 혁신의 주도권을 쥐고 정권을 행사할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 지금 국민의힘 현실을 그대로 노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뉴한 위원장이 왔을 때는 이거 구원 투수가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좀 기대감이 조금 있었어요. 위원장 인선 때까지만 그렇죠. 해도 예. 나름대로 좀 그 위원장 인선은 기대 이상이었다. 그러면 이제 혁신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었는데 태생적 관계는 있었습니다. 결국에 김기현 2기 체제에서의 권한, 혁신위가 얼마나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강서구청의 참패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나요? 용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에 대한 책임을 과연 혁신위가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태생적 한계를 결국에는 이뉴한 위원장이 넘지를 못한 것이죠. 예. 최근에 이제 낙동강 영남 물갈이론을 처음 얘기했다가 이틀인가 3일 만에 농담으로 끝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아마 혁신위는 동력을 잃었다. 그래서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알갈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박성중 의원이나 뭐 김경진 전 의원이 득한 걸 보면 이미 혁신은 다시 또 김기현 2기 체제의 두 달의 산소통 역할만 할 것 같다라고 좀 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도 최고위원 인선했잖아요. 네네. 이건 나중에 좀 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여쭤보도록 네네, 하고요. 그러겠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오늘 예정돼 있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자, 2주 전에도 안 나갔었잖아요. 네, 이 대표는 국정감사 출석을 이유로 지난 13일에 이어서 2번 연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지만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 대표 없이 변호인만 참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요. 이 대표가 오늘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국정감사를 사유로 불출석하는 만큼 다음 재판에는 출석할 걸로 전망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는 나가지 않고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석이었던 그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이 이제 사임해서 공석이 된 자리인데 예. 이재명 대표는요 오늘 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임명을 했고요. 신임 정책위 의장으로 이계호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당내에서 박정현 전 구청장은 충청권 친명계 인사로 이제 분류가 되고 또 이계호 의원은요
호남권 인하경계 인사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 최고위원의 임명을 두고 비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앞서 이 전임 송갑석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지라는 그 친명계의 압박으로 물러난 자리에 비명계가 아닌 친명계 인사를 앉혔다, 이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예, 당 지도부는 당연히 뭐 다른 의미를 부여하겠죠. 네,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늘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내 통합을 위한 인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아끼는 것과 동시에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오늘 최고위원이랑 정책위의장 인선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유능한 분들이시고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는데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인선이 어떤 측면에서 좀 당내 통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 구청장 임명 관련해서 비명계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글쎄 그분이 왜 비판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의결권이 있는 최고위원 비명계 줬어야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친명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과 어떻게 소통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자,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분열하면 진다, 뭐 이런 위기감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뭐 통합, 단합 이런 단어들을 부쩍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는 지난 23일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한 뒤 당 통합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현직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분열은 필패고 단합은 필승이란 각오로 이 대표 본인부터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단합을 강조한 건 이달에만 3번째인데요.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합니다. 분열은 필패이고 단결은 필승이라는 각오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당내 갈등은 여전합니다. 어제 비공개로 간담회가 이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비명계 출신의 전직 원내대표들이 강성 지지층의 당내 의원 공격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의 엄중한 대책을 또 요구한 걸로 알려지고 있죠. 네, 이 어제 오찬 간담회에서 전직 원내대표들이 모였는데 이제 전직 원내대표들이 돌아가면서 당내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 강성 지지자, 개딸 등과 같은 강성 지지자가 이 같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반복적으로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이 점을 좀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이 대표가 좋은 말씀 잘 들었다라고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자, 그런데 뭐 심지어 이재명 대표도 이 통합을 얘기했다가 강성 지지층한테 이재명 대표도 문자 폭탄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관련해 홍익표 원내대표는요,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이 당내 통합을 밝히니까 강성 권리 당원들로부터 문자 쇄도를 받고 있다는 이 대표의 말을 대신 전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흔히 얘기해서 이번에 5분의 의원을 징계하라고 막 청원했지 않습니까? 예. 작은 차이에 연연하지 않겠다, 말괄부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예. 이재명 대표한테도 문자가 막 뭐 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대표도 웃으시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여주면서 나한테도 문자가 지금 아주 너무 많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홍 원내대표는요, 당원들의 행동을 당대표나 지도부가 일일이 통제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홍 원내대표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 당원들을 통제하려는 마인드는 공산당 마인드다라는 등의 일부 비판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만 비명계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의 통합 메시지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 이런 반응이 더 많은 것 같던데요. 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말한 통합, 진정성이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비명계 조홍천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포용하는 척 고사작전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이 대표의 통합 의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제지도 안 하고 그냥 놔두냐, 말로만 왈가왈부하지 말자, 굉장히 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
시간은 우리 편이고 고사작전 하는 건지 뭔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뭐 이중 플레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잖아요. 한 번도 뭐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선 적이 없잖아요. 혹시 뭐 이게 무슨 뭐 경선 국면 혹시 이런 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저 생선이 예. 그 도마 위에 누워가지고 나 언제 내려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요거 칠까 말까요? 예. 누구는 옆에서 쳐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내비둬라 그러고. 자, 지금 보신 조응천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게 가장 거세게 공격받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원욱 의원인데요. 이 의원도 이 대표가 통합을 말해도 나는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앞서서 이 대표의 이 강성 지지자들이 이원욱 의원의 그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과격 시위에 나선 바 있는데요.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경찰에 반드시 이 사람은 찍었으면 안 됩니다. 아니, 반대표 사진을 하나도 안 붙인 거야. 반대표 사진 하나 없는 게 네가 국회의원이냐, 이거로. 만약에 내년에 홍천 간다 그러면 내 계속 나 방해를 할 거예요. 나 진역 가는 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맨날 없는 거 지어내가지고 쳐놓으려고 그러는 거 뻔히야 알면서 이 인간은 민주진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검찰 독재 정권의 무력자 그 이상도 비하다. 아니 대접하는 거짓. 지난 24일이죠. 이원욱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는요. 공격적인 현수막까지 걸렸다고 하는데 내용이 좀 위협적입니다.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외놈보다 매국노를 먼저 처단하겠다라는 이 백범 김구 선생 발언을 인용한 글귀가 적혀 있었고 예. 이 의원 등 이 비명계 의원들이 깨진 수박을 머리에 뒤집어 쓴 형태의 그런 합성 사진도 담겨 있었다고 예. 합니다. 이 관련해서 이원욱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아직 총 맞지 않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면서도 이 개딸을 태극기 부대에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섬뜩한 협박이 일상화되고 있어 보입니다. 총알 한 발 있으면 처단하겠다. 아직 총을 맞지 않았으니까 살아있음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자도 그렇게 옵니다. 개딸들이 야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협조하면 우리도 너 공천 받는데 아직 노력해 줄게. 근데 그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욕을 먹을 거를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경선을 하면은 분명히 마이너스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하는 건데 그것이 공천 때문에 한다? 이거 진짜 완전히 사람을 매도하는 행위들이죠. 태극기 부대랑 개딸이랑 똑같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쪽은 크고 이쪽은 그 강성 완전히 민주당의 개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자기들이 만든 용어거든요. 이제는 개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왜 개딸이야?라고. 그러니까 그 국민 혐오 용어가 된 거를 자기들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난동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는 행토에 대해서 누가 국민들이 그거를 잘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까? 비명계 이상민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저격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에 내걸린 현수막을 언급을 하면서 남은 한 발의 총알 운운은 너무 부끄럽고 소름 끼칠 지경이다라고 밝힌 것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최근 강조한 통합에도 헛웃음이 난다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야권 원로 인사죠. 이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이 대표와 또 당 지도부에게 수위 높은 또 쓴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이른바 가결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들에게 큰절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가결시킨 동지들 때문에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또 정청래 최고위원이 가결파를 겨냥해서 외상값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그런 말을 들었으면 당이 어떻게 됐겠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건 이재명 대표가 저런 짓거리를 못하게 막아야죠. 그게 통합이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번에 영장이 기각돼가지고 어쨌든 좀 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기각까지 끌어간 건 누굽니까? 가결시킨 동지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금 대표는 누군지 알면 가서 큰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정청래 의원은 그 외상값 꼭 기록해 놓겠다 갚아야 된다까지 하던데. 그런 모질란 애들 말 들었으면 당이 어떻게 됐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제 말이 틀려요? 지금 너무 발언들이 너무 지금 세셔가지고 제가 여기 당황스러운데 막. 네, 자 패널들 분들께도 제가 여쭤볼게요. 네. 자 새로 임명된 박정현 최고위원이죠.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친명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개파색이 옅은 분이라는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분이 이제 비명계인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에 나갈 예정인 분이더라고요. 박 의원이 오늘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한 이 비명계한테 페널티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 비명계가 현역으로 있거나 아니면 출마하려고 하는 곳에 친명계 인사나 이재명 대표 가까운 인사들을 앉히는 이런 행보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영순 의원이 뭐 비명이라고 분류가 되는 것도 좀 그런데 당내에서 좀 현 지도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기를 하면 아예 그냥 반대파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예. 근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같은 경우는 개파색이 옅어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21년도에도 저희가 21년 4.7 재보궐선거에 지고 나서 비대위 구성할 때 비대위원으로도 참여를 했던 분이고요. 당시 이제 그 뒤로 뭐 이낙연 대표가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인연들이 여러 가지로 뭐 꼭 이재명 대표를 쫓아서 정치를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박영순 그러니까 비명계로 분류되는 그 의원이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것이지 예를 들어 갑자기 떨어졌으면 이거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거기서 대덕구청장도 했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인 경쟁하기에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게 뭐 오해가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오랜 시간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정현 최고위원 지명하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그 언론의 하마평이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이 된 건데 그런 오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좀 그런 거는 좀 과도한 것 같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원래 송갑석 전 최고가 있을 때 거기가 원래 호남목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여성 호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호남목에 있어서 왜 최고위원 자리를 충청권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비명을 주기 위해서 친명계의 어떤 최고위원을 임명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께는 다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제가 비명계 의원님들 몇 번 통화를 좀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요구하는 통합과 탕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런 뭐 인사 문제보다도 첫 번째가 도덕성 회복이었다. 그런데 뭐 호남 인사 이번에 그 이계호 의원은 정책위원장 임명했는데 이분 한 명 임명한 걸로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도덕성 회복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표 답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지금 도덕성 회복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결국 이재명 대표의 문제예요. 이재명 대표 외에도 뭐 그 송영길 전 대표 동봉투도 있고 김남국 의원의 뭐 코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가령 유인태 의원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가결을 시킨 사람들에게 비주류에게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 방탄 정당의 이미지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는데 대신에 그 이재명 대표는 그 체포동의안 투표하기 하루 전날 부결을 호소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거기서 또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있으려면 통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박정현 최고위원은 본인이 친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친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박정희 최고위원이 임명이 된 과정이 송갑석 전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기 때문이죠. 송갑석 전 최고위원을 왜 지명직으로 했냐면은 선출직이 대부분 다 친명이니까는 통합을 위해서 한 명을 넣었어요. 호남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가결 여파로 이 사퇴를 하고 나서 그리고 가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왈가왈부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결 여파로 그 사퇴를 비명히 했으면은 비명을 그 자리로 채우는 게 맞죠. 그런데 스스로 친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박정현 최고위원을 거기에 넣은 데다가 지금 각 신문에서 계속 뭐 자격 공천해가지고 친명계 현역이 있는데 비명계 현역이 있는 곳에 친명을 꽂아 넣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례로 꼽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국민이 볼 때는 이거 정말 현실이구나 이것이 그러니까는 이 탄핵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했던 이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격 공천을 하는 이런 것도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총선 공천 때까지 이런 기류가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막바지에 접어든 국정감사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종합감사에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석을 했는데요. 민주당을 향해서 저 정도면 병 같다 이렇게 말해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야당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어투로 비판을 한 건데
어쩌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겁니까? 이게 이제 최근 연예계에서 배우 이선균 씨 그리고 가수 지대로군의 이 마약 투약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건데 예. 이를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시점에 이 톱스타 마약 사건이 불거진 것은 여권의 기획이라는 이 취지의 주장이 나온 것이 발단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여권 내부의 정치적인 의혹들을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 마약 사건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먼저 그 민주당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시점에 마약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요, 자신의 SNS에 마약 사건을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실 김승희 비서관 딸의 학교 폭력 논란이 마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는 글을 본인의 SNS에 올리기도 했었죠. 자, 마약 수사까지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어제 한동훈 장관이 발끈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요. 한동훈 장관에게 안민석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마약 음모론에 근거가 있다고 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한 장관은 마약은 정치와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 정도면 병 같다는 강한 비판도 내놨습니다. 앞서 나온 안민석 의원 목소리와 법사위 국감 상황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게 오비일학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이 정권의 이기와 이 연예인들의 이 마약 이슈 이 시점에서 이걸 터뜨리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겠다. 아하.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이런 타이밍인 것이죠. 마약 사건 검거가 뭔가를 덮으려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습니까? 정치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약은 정치와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저 정도면 병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병이라고 해버리면은 위원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좀 지나치다. 그래서 위원장님 좀 그 부분은 좀 지나친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간사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데 장관도 정무직으로서 본인 책임하에 발언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마약 사건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검거, 처벌을 강조해 왔었죠. 민주당 인사들은 이런 한 장관의 마약 근절 기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때마다 한 장관과의 설전이 이어졌었습니다. 네, 마약 수사나 강력 수사까지 이제 정치권 눈치를 보고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이 마약을 주제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우리나라 마약류 실태가 심각한 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에 한 장관은 황 의원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4월 한 장관에게 마약 정치로 주목받으려는 조급함이 자꾸 보인다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마약 정치라는 표현 처음 들어봤다면서 추 전 장관이 만든 신조어라고 보인다라고 비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약 수사를 놓고 이어졌던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설전 다시 들어보시죠. 그리고 현재의 그런 우리 마약류 실태가 대통령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냐.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서 또 법무장관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겁니다. 때문에 마약 수사 국면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느냐. 마약이 한 5배 정도밖에 안 늘었으니까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식의 대처로는 그런 나라 될 겁니다. 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약 정치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 이게 추미애 전 장관이 새로 만드신 신조어인가 보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누가 잡든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국민의힘도 이 마약 음모론에 대해서 강하게 또 성토를 했더라고요. 네, 이 원재혁 원내대표는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 민주당 몇몇 인사들에게서 제기된 이 정부의 기획론이라는 것은 저질 음모론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도 이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는 클리셰적인, 그러니까 진부한 발상에 불과하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교수도 본인 SNS를 통해서 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국면 전환을 위해 이 연예인 이 마약 수사를 기획을 했다는 음모론은 영화에나 나오는,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 장면일 뿐이다. 안 의원이 영화와 현실을 구분을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5선인데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개딸용 음모론이나 퍼뜨리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라는 혹평까지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연예인이 일으킨 무리를 실책을 덮는 데 이용하는 것은 이제는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도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는 클리셰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약 사건들은 결코 시시한 농담이나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을 수준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이슈 가운데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마약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또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정당이라면 정치 선동도 소재를 가려가면서 할 줄 아는 최소한의 분별력을 기르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는요, 작년 이맘때쯤에 역시 이 국감장에서 얘기 나왔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청담동의 술자리 의혹도 다시 언급이 됐더라고요. 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김의겸 의원 작년 법사위 국감장에서 윤 대통령이 한 장관과 함께 서울 강남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미검증 녹취를 그대로 재생해서 정치권을 흔들었었습니다. 이 관련 수사를 통해 해당 의혹은 명백한 허위로 밝혀졌지만 최근 김 의원이 면책 특권을 이유로 불송치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의겸 의원 어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도 이 감사원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읽었는데요. 감사원 사무총장은 그 문건은 감사원 직원 훈련용으로 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답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이 또다시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이요, 2달 전에도 해병대 그 수사 외압을 주장할 때 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꺼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현행법상 기밀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냐 이런 지적까지 받았었잖아요. 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은 김의겸 의원을 겨냥해서 자꾸 내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며 받은 의원은 이 면책 특권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준 사람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 의원은 아울러 한동훈 장관에게 작년 법사위 국감에서 제기됐던 술자리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해당 의원, 즉 김의겸 의원에게 사과를 받았냐고 묻기도 했는데 이 작년 법사위 국감장에서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 모습 먼저 보시고 어제 법사위 종합감사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 자리에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아니 한동훈은 먼저 왔어. 우리 첼리스트가 연주부터 하고 우리 장관님 오셨으니까 클래식으로 또 나하고 좋대. 노래 부르더라. 안정훈이? 노래를 불러? 노래. 나중에 윤석이 그리고는 동대는 사실 그거 하는데 자기도 연주해달래.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저 자리에 제가 갔던 적이 없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제가 있었.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그 청담동 가짜 술자리로 발칵 뒤집었던 기억이 아주 어제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송치 결정이 지금 내려진 상태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과를 받으셨어요? 가짜 뉴스를 이 자리에서 유포한 것에 대해서 해당 의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네, 하실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필요하다고 않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마약 음모론을 제기한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5선 중진입니다. 윤지호 씨를 공익제보자로 추켜 세우거나 또 최서원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이 아는 사이라고 했다가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서 7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던 그런 분이죠. 이번에 이 마약 수사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는 없다. 그런데 오해를 충분히 살만하다. 본부장님, 근거는 없는데 오해는 충분히 살만하다.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본인도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본인 자신이 없고 그 전에 과거에 뭐 윤지호 씨 사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냥 던져놓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의겸 의원 경우도 그렇고 어떤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처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 정도 상황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 이 정도 상황을 가지고 무슨 뭐 국가적 위기라고 판단을 해서 수사 당국을 동원을 해서 뭐 기획 수사를 한다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 정도 상황 가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그 경험치 본인의 경험치로 볼 때 그런 인심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 여태까지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뭐 마약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들에 대해서 국가가 정말 이 공권력을 왜곡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왔구나 이런 잘못된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마약에 대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에 헬로윈 때도 뭐 마약 경찰 때문에 제대로 질서를 못 잡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유명 배우가 관련된 이것을 이 철퇴를 내리면은 이 마약을 상당히 단속을 하고 이 정리를 하는데 줄이는데 이거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론이 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것을 마치 정치적 술수에 의해서 기획이 됐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그걸 일부 믿는 층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은 결국은 악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 자, 네. 청담동 의혹 제기한 이 김의겸 의원 불송치 결정 났습니다. 네. 국회의원 특권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이렇게 좀 찌라시성 또 뭐 아님 말고식의 의혹 제기는 분명히 좀 철퇴가 가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앵커의 질문은 당연히 가짜 뉴스 그러니까 찌라시성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조금 더 사실관계에 접근한 다음에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데 왜 면책 특권을 주냐면 국회의원들한테 의혹을 제기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를 다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그거는 검찰과 경찰의 영역이죠. 근데 국민을 대변해서 그 국회 상임위장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정부에. 그리고 대상에 의혹을 제기하라고 특권을 주는 것인데 이게 김의겸 의원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최근에 김용판 의원도 면책 특권을 누렸죠.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 조폭한테 20억을 받았다는데 그 페이스북에 자기 홍보글 20억 돈 따발을 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흔들고 기자회견장에서 흔들고 심지어는 그 장도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 조폭의 말을 믿었다는 자체만으로 검찰에서는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재청 신청을 했더니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얘기가 길어졌지만 중요한 건 김용판 의원도 그 장 변호사의 말을 듣고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한테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할 때도 당연히 이제 근거가 뭐다. 이게 근거를 내가 확인을 한 뒤에 제기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런 지적들은 누구에게나 여야 막론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도 그렇고 김용판 의원도 그렇고 의원들이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서 아무 그냥 여러 가지 첩보를 받아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런 지적은 일리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면책 특권이 잘못됐다라는 부분들, 특히 김의겸 의원이 그거를 누리고 있다, 혼자만 누리고 있다라는 것들은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좀 사실에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 특권을 활용했는지 악용했는지 이 부분들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어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는요.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설 또 언급됐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죠. 형기를 마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식합법을 던져만 두고 총선 출마로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고요. 이에 한 장관은 한국형 재식합법이 만점짜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1년 가까이 연구해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총선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어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관께서 직접 발표를 하시길래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그 논란 약간 관심이 있는 총선에는 불출마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마 이 법을 던져놓고
국회에서 논란 벌어지고 사회적 논란은 벌어지고 그러는데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몸을 빼거나 그러시지는 않겠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할 일을 안 한다? 그럼 총선이 이렇게 남아 있었으면 중요한 법 준비된 건 안 올립니까? 해야죠. 자, 어제 국감에서요, 또 한 명 눈길을 끈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90년대 청춘 스타죠. 배우 겸 가수 출신인 김민종 씨였는데요. 그런데 뭐 문체위가 아니라 산자위 국감장에 나왔더라고요. 무슨 일입니까? 지금 김민종 씨가 현재 그 KC 컨텐츠라는 회사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데 앞서 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그러니까 인천에서 이 K-팝 콘텐츠 시티 조성 사업 등을 이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민종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관련 사업이 아예 백지화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김민종 씨가 산자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건데요. 예. 민주당 정의령 의원은 김민종 씨가 이 회사 대표가 되기 전인 올해 1월 미국에서 인천경제청장과 또 간부 등을 만났고 이후에 이제 이 KC 컨텐츠 회사가 설립이 되고 또 인천 해당 사업의 주체가 이 회사가 됐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특혜 의혹으로 사업이 백지화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이제 김민종 씨에게 물은 건데 김민종 씨는요 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또 거리낌이 없이 잘못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감에도 당당히 출석을 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이제 백지화라는 얘기가 있는데 재추진하실 건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이 지연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주민들께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 어떤 거에 대한 사과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백지화가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돼가지고 굉장히 멘붕에 며칠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송도 K-컨텐츠 프로젝트가 백지화 된다라는 기사가 나온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 프로젝트를 우리 지역에서 하자라는 제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직 그 끈을 놓질 못하고 계속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데뷔한 지 35년 된 배우입니다. 근데 오늘 이후로 제가 무슨 사업가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것 같은 이 국감에 뭐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기사화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한테 걱정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걱정이 됐고요. 도대체 또 어떤 분들은 외국에 나가라 어떤 정확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피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뭐 제가 꺼리낌 없이 뭔가 어떤 잘못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김민종 씨 뉴스 외에도 배우 이영애 씨 소식도 좀 들어왔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열린공감TV 대표를 어제 고소했다고 하죠? 네, 관련 논란은 지난달에 불거졌었는데요. 저희도 당시 전해드린 대로 인터넷 매체 열린공감TV는 배우 이영애 씨가 앞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영애 씨 측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은 전면 부인하면서 열린공감TV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열린공감TV는 지난 16일 재차 이영애 씨 내용 증명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재차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영애 씨는 어제 열린공감TV 대표를 이 명예훼손으로 영상경찰서에 고소를 했고요. 또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짜뉴스 유포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도 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또 이영애 씨 측은 이 가짜뉴스가 보도가 된 후에 한 달 넘게 사과와 이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면서 지금이라도 열린공감TV 측이 가짜뉴스를 인정을 하고 또 성실하게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법률 대리인에 당부를 했다고 이 부분도 밝혔는데요. 사실 이제 이영애 씨 측이 열린공감TV에 이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을 당시에 저도 이제 그 소속사 관계자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영애 씨 측은요 이 열린공감TV가 사과를 하고 또 방송을 중단하면 고소까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소라는 게 뭐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뭐 휘말리고 싶지도 않아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근데 뭐 그래도 사과를 안 하고 끝까지 그렇게 계속 그런 오보를 내시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아닌 거에 있어서 아니라고는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다 보니 고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 지난 대선에서 불거졌던 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어제 경향신문과 또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전현직 기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두 언론사가 입장을 냈습니다. 네, 경향신문은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지난 2021년 10월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모 씨가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 10억 원의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검사였을 당시 대검 중수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고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역시 이모 씨의 인터뷰를 토대로 비슷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왜곡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검찰은 어제 당시 기사를 작성했던 뉴스버스 전직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련해 경향신문은 사실관계와 증언이 상식적,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보도하는 게 기자의 직업윤리라면서 가짜뉴스 의혹을 부인했고요. 뉴스버스 측 역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고 이 씨의 인터뷰를 왜곡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뜨겁게 달군 이슈들 얘긴데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뭐 현이랑 저희 엄마랑 가족들만 아는 거라. 자, 이선균 씨에 이어서 마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지드래곤 씨가 오늘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고요. 네, 지드래곤은 앞서 이 불구속 입건 소식이 전해진 뒤에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는데 사흘 만인 오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지드래곤은 입장문을 통해서 우선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최근 언론에 공개된 이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과 관련된 이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다만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많은 분이 우려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드래곤이 이 마약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함에 따라서 앞으로 이 경찰에서 진행할 마약 시약 검사 결과에 이번 수사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입건됐던 이선균 씨가 그 혐의에 대해서 인정도 부정도 안 했던 것과 달리 혐의를 이번에는 전면 부인한 건데 지드래곤 씨의 입장문 중에서도 최근 공개된 그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게 좀 눈에 띕니다. 네, 경찰이 지드래곤을 입건한 배경으로 이선균 씨 마약 혐의와 연관 있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진술이 있었다는 보도들이 나온 바 있죠. 지드래곤이 입장문을 통해서 최근 나온 뉴스 보도와 무관하다고 재차 언급한 건 이런 유흥업소 마약 의혹과 선을 그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드래곤 씨가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선균 씨와 함께 출국 금지도 검토하고 있는 걸 알려졌습니다. 네, 유명 연예인의 경우 해외 촬영이나 패션쇼 참석 등 해외 출장이 잦은 점을 감안해서 도주 가능성을 막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경찰은 이 두 사람의 출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지드래곤과 이선균 씨에게 대해 이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 1명도 입건한 상태인데요. 이 의사는 별다른 대가도 받지 않고 두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드래곤 씨가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는 있습니다만 경찰 수사로 결백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당연히 활동에 빨간불은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지드래곤이 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한 수입 자동차 브랜드는요, 이 홍보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고요. 또 2016년부터 이 지드래곤과 함께했던 명품 C사는요, 물론 아직 그 조치까지는 아니지만 이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 사안을 인지를 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선균 씨에게 시작된 연예계 마약 스캔들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전 예비 신랑이죠. 전모 씨인데요. 어제 남현희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의 결혼 발표 이후 성별과 과거 이력 등 의혹에 휩싸였던 전 씨가 최근에도 사기를 벌이려 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경찰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전 씨가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서울 강서경찰서도 그제 전 씨가 20대 여성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려고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여기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전 씨는 남현희 씨 조카에게도 사기 행각을 벌여서 이 조카가 본 피해액만도 억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이 전 씨가 그동안 재벌 3세 행세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속여왔던 그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전 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이제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 드러난 실상은 완전 달랐습니다. 예. 이 재벌 회장 뭐 혼외자라던가 뉴욕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또 이 거짓말을 주변인에게 믿게 하려고 기자 역할을 할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을 했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예. 이 관련해서 자신이 전 씨에게 고용이 돼서 이 가짜 기자 역할을 했다는 이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기자인 척하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가서 뭐 전 대표님 맞으신가요? 잠깐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주의사항 최대한 프로페셔널하게 해달라고 그냥 이제 펜이랑 수첩이랑 들고 가서 진짜 기자인 것처럼 좀 해달라고 그런 정도? 뭐 대한민국에서 자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주셨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파라다이스 전 회장과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때 이제 전 씨랑 남현희 씨 이렇게 근데 막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어색했는데 그래도 믿는 눈치였어요. 나머지. 이뿐만 아니라 전 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이웃인 유튜버 A씨에게도 자신이 재벌가 혼외자이며 시가총액 1,3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IT 그룹의 대주주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A씨에 따르면 아파트 라운지에서 경호원을 대동한 전 씨를 처음 만났고 이후 전 씨가 자신의 수강생에게 접근해서 51조 원이 찍힌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유도했고 수강생 중 몇몇이 총 8억 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A씨의 주장 직접 들어보시죠. 그분이 핸드폰으로 우리은행 어플인가? 그걸 이제 켜가지고 공동인증서까지 로그인한 걸 보여주고 자기 자산을 51조가 있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의 이름을 많이 팔아가지고 수강생분들이 또 믿었던 것 같아요. 수강생들 앞에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친한 척을 한다거나 전 몰랐죠. 이 유튜버 A씨는 전 씨와 나눴다는 이 메신저 대화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 미국 출생의 재벌 3세라고 주장을 해왔던 전 씨는요. 약간 한국어가 서툰 것처럼 연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next time, 그러니까 다음에 놀러 갈게요를 next time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I'm 실례예요. 이렇게 좀 영어 단어를 군데군데 사용하기도 하면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재벌 3세 뭐 노릇을 했으니까 당연히 남현희 씨와 사귀면서도 재력을 과시했던 그런 정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남현희 씨는 자신의 SNS에 밸런타인데이에 전 씨와 함께 고급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사진을 올린 바 있는데 해당 객실은 1박 기준 숙박료가 1,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전 씨는 남현희 씨에게 고급 외제차, 명품 자주 선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전 씨에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의 선물 사진 등은 현재 남현희 씨 SNS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요. 어떻게 이 전 씨가 그 고급 주상복합에서 거주를 하면서 경호원까지 고용하고 이렇게 재벌 행세를 할 수 있었냐 하는 점이거든요. 이제 보도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전 씨가 평소 최대 10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녔다 이렇게 이제 전해졌는데 네. 전 씨가 본인의 경호원들에게도 자동차를 선물하는 등 정말 통큰 물량 공세를 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전 씨가 경호원들에게 선물한 차들은요. 리스를 한 차량이었고 만약에 이 경호원들이 이를 그만두면은 나머지 리스 비용을 고스란히 경호원들이 물어내야 하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또 전 씨가 경호원들의 계좌를 빌려서 이 투자금 모집에도 이용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의혹이 본물처럼 쏟아지는데 전 씨가 한 매체에다가는 다른 사람인 척 연기를 하고 또 기자에게 접촉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디스패치에 따르면요. 전 씨가 여성 제보자로 위장해 자신에 대한 제보 상황을 염탐하려 하거나 전 씨 회사 직원이라면서 취재를 그만할 것을 압박하는 듯한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 씨는 전화를 할 때 매번 자신의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정체를 숨기려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장이 되나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 전 씨 언중 뭐
언론중재위원회 거기 갔대요. 전 씨가요? 네. 고소 매체마다 다 고소한다고. 대표님이 아니세요, 지금? 예. 아, 제가 그 어떤 분이신지? 이제 담당하는 직원분인데 지금 너무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뭐 이런저런 부분으로 되게 두 분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 친구들이랑 연락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데요? 제가 못하게 했으니까. 이랑 저랑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혼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키울 만한 서로의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이거는 뭐 현이랑 저희 엄마랑 가족들만 아는 거라 그냥 막연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른도 탄 차량 돌진입니다. 가수 서른도 씨 아닌가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게 지난 25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외제차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를 낸 차량에 가수 서른도 씨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서른도 씨의 아내인 이 배우 이수진 씨였고 차 안에 또 설 씨와 설 씨 아들이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해당 차량은 주차된 택시와 보행자를 들이받고 식당으로 돌진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해 행인과 보행자 등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이 중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또 주차된 차량 2대도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자, 경찰에 따르면 이 차량이 골목에 들어서던 중에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혹시 음주운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경찰은 이수진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술은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 또 마약 간이 검사도 진행을 했는데 이 역시 음성이 나왔다고 하고요.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서른도 씨와 이수진 씨 모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른도 씨 측은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다친 여러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서른도 가족이 같이 이동하던 중 급발진으로 보이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아내분이 직접 운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이동하던 중이었다면서 서른도 씨 부부는 평소 술 한 모금 안 먹는 분들이라 어이없는 사고에 가족들도 혼란 상태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서른도 씨 역시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급발진 사고를 직접 겪을 줄은 몰랐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설 씨 측은 에어백이 안 터져서 차량 결함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설 씨 측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백도 터지지 않아서 국가수에 이 차량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심지어 갑자기 이 차량 RPM 이게 이제 분당 회전수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네. 그게 이제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서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앞으로 돌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CCTV를 확보해서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 등이 점등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급발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일단 운전자였던 이수진 씨를 조사한 뒤에 귀가 조처했다고 밝혔고요. 이 승용차 결함 등을 살피기 위해서 감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박이 우수수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천둥번개도 치고 또 가을비도 요란하게 내렸는데 동전 크기만한 우박도 쏟아졌다고요. 네, 저기 지금 화면 보시면요. 주차돼 있는 차 위로 쏟아져 내리는 우박 보이실 겁니다. 바닥은 이미 이제 눈처럼 이렇게 하얗게 덮였는데 천둥 번개와 함께 내리는 우박에 그릇을 갖다 대니까 우박이 이제 튀면서 또 요라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대부분은 작은 콩알 크기지만 동전만한 크기의 우박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오포천과 남양주 구리 일대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와 함께 우박이 10여 분간 떨어진 건데요. 관련해서 시민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 쏘는 건가 기총소사를 하는 건가 하고 무서웠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유리창을 그냥 깨질 정도로 때리는 거라. 네, 보신 것처럼 우박이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순식간에 도로와 인도에 하얀 우박이 뒤덮였고요. 이로 인해 밤길을 걷거나 운전 중이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 시민은 유리창이 깨질 것 같은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을 열어보니까 우박이 떨어지고 있었다면서 이 별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네, 충북 제천과 단양에서도 약 30분 동안 콩알만한 크기에서 밤톨만한 크기의 우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 주민은 우당탕 그런 소리가 나서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변에 큰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많이 내려서 주민들 대부분이 안으로 대피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도 어제 오후 곳곳에 우박이 쏟아졌고요. 이 때문에 주민들이 급하게 실내로 몸을 피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과 함께 내린 비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되기도 해 당국이 배수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하면 다행히도 이로 인한 피해가 접수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하고 이제 시청 직원들하고 해서 지금 안전조치 해고 들어갔거든요. 피해 접수 뭐 그런 거는 따로 저희가 받은 건 없고요. 자, 이렇게 우박이 내리는 건 뭐 역시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이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박은 주로 대기 중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을 때 얼음 또는 얼음 덩어리 모양으로 내리는 강우 현상입니다. 여기서 우박이 위험한 건 크기에 따라 차 유리문이 깨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해서 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국내에서는 2017년 5월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과 용면 일대에 최대 지름 10cm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면서 차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고요. 해외에서는 이 테니스 공보다 큰 우박이 쏟아지면서 최소 4명이 사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박이 발생하면 신속히 실내로 대피를 해야 하고요. 야외에서 이동할 때는 가방 등의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 총기 난사범 행적 묘연입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던 사건인데요. 미국 동부 메인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용의자를 못 잡고 있다고 하죠? 네, 현지 경찰들이 총기 난사로 수십 명을 살해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지만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총격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18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13명으로 확인됐는데요. 제니 밀스 메인즈 주지사는요, 총기 난사로 18명이 죽고 13명이 다쳤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서 매우 슬프다고 말하면서 메인주의 어두운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I'm profoundly saddened to stand before you today to report that 18 people lost their lives and 13 people injured in last night's attack. In memory of those we lost, 자,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용의자는 40살 백인 남성 로버트 카드입니다. 지금 얼굴 보고 계신데요. 총기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18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사건의 용의자 카드는요. 군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예비군 중사로 총기 교관 자격증을 가졌다고 합니다. 미군 예비군은요. 이 현역 상근 병사와 달리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부대를 방문해서 훈련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같은 부대 출신 인사는요. CNN에 이 카드라는 사람은 이 야외 활동에 능한 타입의 사람이다라면서 자신과 본부할 당시 이 부대 내에서 손꼽히는 사격수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조금 위험한 거는 이 용의자가 정신병력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카드는 올해 여름인데요. 2주간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고요. 아울러 과거 메인주 방위군 기지를 총기로 공격하겠다 이렇게 위협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경찰은 공개 수배령을 내리고 카드를 잡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주민들에겐 카드가 무장 상태이고 극도로 위험하다며 이 주민들 개인의 안전에 유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관련해 가장 불안에 떨고 있을 현지 주민들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시죠. I'll tell you, my insides are just really sick over this. I've heard people that down there by the doors that have family members in there. There was a girl down there with 5 people, all got shot up, and they're like frantic. Loud pop. Thought it was a balloon. I had my back turned to the door, and as soon as I turned and saw that it was not a balloon, he was holding a weapon, I just booked it down the lane. 자, 하루라도 빨리 용의자가 잡혀야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총기 난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그 조기 개항을 지시했다고 하죠. 네, 이번 총기 난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미국 백악관과 연방의회 의사당에는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해 줄 것을 거듭 의회에 요청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숨지거나 다친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루이스턴 일대에 거주하는 한인 가구 수는 총 3가구로 이들 모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